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과 성공 경력의 동반자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얼마 전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호주 오픈 테니스 경기에서 우리나라 정연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 세르비아 선수를 꺾고 8강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계 1위인 노박 조코비치를 꺾은 경기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 외신들의 관심과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두 가지 뉴스를 보고 이 경기에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가 정연 선수와 경기를 할 때쯤에 부상을 당했었다고 하는데요. 외신들이 일부에서는 이 경기에서 정연 선수가 이겼던 것을 정연 선수의 실력이 아닌 노박 조코비치 선수의 부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노박 조코비치 선수에게 부상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코비치 선수가 본인의 부상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마라. 내가 정연 선수한테 진 것은 실력이지 나의 부상 때문이 아니고 정연 선수의 훌륭한 경기 실력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세계 1위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제가 감동을 받은 이유는 역시 세계 1위인 선수인 만큼 본인의 실패라든가 본인의 그런 어떤 페인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알고 반성하고 성찰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본인 성장을 위해 멋진 자세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정연 선수가 테니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테니스의 녹색 코트가 이 정연 선수가 어렸을 때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역시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본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능력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일부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회로 만드는 기적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시작점, 금융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목차는요, 2018년 무술년 새해 금융 관련 뉴스를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의 신년사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업이나 기관의 신년사들은요, 기업이나 기관들이 한 해에 어떤 정책과 전략을 펴나갈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지원하는 기업이라든가 관심 갖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신년사를 통해서 어떠한 전략이라든가 정책 방향을 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첫 새해 시간으로서 우리나라 은행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특히 요즘에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의 어떤 제재안에 관련해서 것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청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고 또 가상화폐 이런 움직임이 어떤 경제에 있어서 아주 악영향을 끼치다는 우려도 있고 지금 갑론을박 계속해서 말이 많은데 한번 우리가 화폐란 무엇이고 화폐의 기능이 무엇이며 돈이라는 말과 화폐가 무엇이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사 용어와 여러분들 오늘에게 또 알찬 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기사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나라 최고 금융정책의 결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 여기서 작년부터 시작된 것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과 신뢰받는 금융으로 시작해서 올해 그것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금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 시스템인 만큼 산업 전반에 있어 기반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올 한 해는 생산력 금융, 포용적 금융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쌓아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입니다. 창업에서 성장 회수 그리고 재기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 사이클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이 원활한 혁신 모험 펀드를 조성하여 모험 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벤처 기업의 창업을 위한 모태 펀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올해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서 정책이 연결되긴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생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계속해서 그 성장 동력으로서 키워나가기 위한 혁신 모험 펀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코스닥 시장이 혁신 기업의 대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 요건 등 진입 규제부터 거래 관행까지 세밀히 점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를 보면요. 혁신 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양극화, 일자리 부족,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융정책의 두 번째 중점 과제는 서민과 소비자를 배려하는 금융입니다. 자, 국민들이 우리의 정책적 노력을 체감하기 위해서 금융에 대한 튼튼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데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금융권이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 금융회사는 직원 채용에 있어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되고 채용 문화 개선에도 솔선수범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금융 공공기관을 포함 전 금융권에 걸쳐 채용 인사 관련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금융권의 공정한 보수 체계와 선진화된 지배 구조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명예퇴직이 맞는 청년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대 간 빅딜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최종구 위원장의 요번에 신년사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계속해서 적폐청산이란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벤처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에 있어서 모든 체계와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거에 있어서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인 금융권 채용에 있어서 작년에 적폐청산의 하나로 많은 일들이 적발되고 채용 비리가 밝혀졌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금융이 가장 신뢰받는 분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금융 분야에 있어서 특별하게 채용을 공정하게 하고 투명성 있게 하고 적발될 시에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신년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는 게 조금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하기도 하고 정리돼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개선되고 발전하는 기조에 맞추어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공정한 제도 속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채용 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우리 뉴스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새 뉴스 기사도요. 신년 금융위원장의 신년사에 맞추어서 많은 뉴스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정부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으로 코스닥을 살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코스닥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과 중소벤처기업의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로 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11일 날 발표했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기존에 어떤 제도라든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다 보면은 성장 동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제도나 어떤 법규에 있어서 걸리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 이상
기업으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 세제 혜택이라든가 많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서 어떤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한국투자공사라든가 국민연금 쪽에서 어떻게 국민연금이라든가 커다란 투자에 있어서 큰 손인 국민연금이라든가 기금 등을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관장들의 발표를 보면은 물론 국민의 돈을 소중하게 운용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만큼 기관 투자자인 연기금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좀 더 성장 동력을 받아야 하는데 과감히 투자하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을 밝혔는데요. 이런 투자 사이드에서는 이런 연기금들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그쪽 산업에 있어서 계속 돈이 몰리면서 어떤 수익이 날 가능성에 대해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아무래도 올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적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혁신 기술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도입한 테슬라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요건은 제가 이따가 금융 용어에 관련해서 이제 금융 용어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상장 요건이 되지 않는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이 좋거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에게 요건이 다소 되지 않더라도 상장 주관사의 추천으로 해서 상장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사실 이게 비슷한 제도가 예전에 그 기술 지원, 기술 심사 특례 상장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우선 너무나 그 기술주라든가 바이오주에 치우쳐 있는 점을 좀 착안해서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 테슬라 요건이 2017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따 금융 용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한번 보면요. 또 정책 금융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스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보면은 신문에서 코스닥 관련해서 또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제목은요. 코스닥 1,200개 기업 모두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업 분석 보고서가 나옴으로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갖고 안심해서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시작을 하는 그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벤처부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10일 날 발표된 것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방안 중에 하나 살펴보면은 먼저 세제, 금융 지원 확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장 요건을 개편하고 자율성, 독립성을 제고하고 건전성, 신뢰성 강화 등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혁신 자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의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들이 기업을 상대로 어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금융기관의 대표라고 하는 은행은 신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거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신용 분석사인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되는데요.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한계점이자 문제점은 기존에 있어서의 금융 거래가 있거나 자산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서 그런 것들로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생 기업이라든가 기술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은행 대출이라든가 대형 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받기에는 현 제도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은행에 문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기업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이라든가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장점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체크할 수가 없었는데 기존의 은행의 크레딧 애널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증권사의 어떤 주식을 평가하는 에쿼티 애널리스트들이 대체적으로 보이는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요건에 의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효과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오히려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고 또 역으로 보면은 기업이 어떤 좀 약간 범죄 행위라든가 문제를 뒤로 일으키고 있을 때 그것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확보하면서 기업에 있어서의 금융 지원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금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그 기업에 지원을 한다든가 개인 경제 주체인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새 정부 들어서는 그러한 제도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신생 기업들을 지원하고 성장 동력을 앞으로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제도를 개편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노력을 하겠다고 하기도 했고 또 증권사라든가 지금 현재 그 있는 제도 안에서 혁신 모험 그 투자 자본들을 그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이제 많은 권고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러한 대형 금융기관들은 규제 쪽에 이야기를 맞추고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그런 좀 한계를 벗어나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 뉴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보험 쪽의 분야에 관해서 포용적 금융에 있어서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험의 그 기원과 시초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개라는 그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의 돕는 상부상조의 그러한 예전의 관습이 제도화된 것이 보험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서양에서 보험이 시작된 계기 중에 하나가 스위스의 고산지대에 이제 그 젖소를 키우는데 젖소가 모든 그런 그 경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만큼 이제 우유를 생산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생활에서 기본이 되는데 이 젖소가 병들어 죽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 젖소를 소유하고 있던 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재앙이 돼서 그런 재앙들을 막기 위해서 좀 더 그런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 농가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만약에 이제 젖소가 죽거나 하는 집에는 서로 이제 그 다른 집에서 모아가지고 원조를 해주는 이러한 좋은 풍습을 제도화시켰던 것이 바로 보험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것이 보험의 시장인 만큼 포용적 금융이라는 것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보험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칼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서린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한 그 실은 비즈 칼럼인데요.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대응하자는 상부상조의 정신에 기초하고 최근 기업의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그 보험의 유래와 본연의 기능에 비춰볼 때 보험업이 포용적 금융이 추구하는 가치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금융 소외계층 오히려 이제 이따 제가 또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해서도 금융 용어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금융 소외 계층일수록 오히려 그러한 금융으로부터의 혜택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포용해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관련된 내용들 최근에 아까 그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신년사에도 나와 있듯이 생산적 금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혁신의 금융이 무엇이고 포용적 금융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면서
본인만의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고 또 그런 것들이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최근에 금융의 사회적 그 책임과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현재 금융기관들, 특히 사기업의 그 금융기관들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큼 끌어들이면서 좀 더 수익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요즘 최근 제가 하도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관련된 것이 뉴스가 되고 있어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을 나온 것이, 정부가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서 지금 은행에서 여러 가지 뭐 가상 계좌에 관해서 뭐 이제 계좌 투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발 빼는 그러한 그 금융기관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뭐 이제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서 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가상화폐가 검은 것 뒷거래에 그러한 그 거래 자금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뭐 실명 거래를 하겠다 또는 거래에 있어서 거래 자체를 무조건 막지는 않겠지만 그것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정부도 갈피를 못 잡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어떤 정책을 내우면 또 반발도 너무 심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 가상화폐라는 데 있어서 좀 더 저는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화폐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따 한국은행 편을 보여드리면서 얘기하겠지만 화폐라는 것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그 나라 국가 중앙은행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그 국가 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 전면 어떻게 보면 부정되고 자체적으로 화폐라는 것이 채굴되고 또 사용된다는 것에 있어서 저도 사실은 좀 더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최근에 방송에서 그 두 분의 유명한 한 분은 이제 정치인 출신이고 한 분께서는 과학자 출신께서 가상화폐가 앞으로 주류가 될 것이다, 아니다. 또 그다음에 뭐 그 가상화폐의 근간 기술에 있는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무조건 막는 것은 앞으로의 중요한 기술 개발이고 우리나라가 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선점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는 논란과 더불어 한쪽에서는 가상화폐는 그야말로 투기일 뿐일 것이다. 그래서 갑론을박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뭐 뒤로 하고라도 화폐라는 것의 기능을 좀 정확히 좀 알았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좀 놀랐던 것은 최근에 그 대학들 방문하면서 이제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또 금융 관련된 특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대학생들조차 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더욱이 웃긴 거는 지금 최근 이제 가상화폐 이 투자 때문에 심지어 그 부부 되시는 분들이 남편분들이 몰래 은행 대출까지 얻어가지고 투자를 하셨다가 심지어 그 이혼 위기까지 가게 된 그런 아주 심각한 뉴스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은 화폐로서의 인정하기보다는 어떠한 자산으로서 그래서 서로 이제 투자하고 그런 것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어떤 대응 방안이 저도 사실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좀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가상화폐도 중요하지만 가상화폐가 그만큼 부각되고 이야기되는 만큼 우리는 좀 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많은 부분 도입될 것인가와 또 화폐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고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책금융 분야를 보면은요, 이제 가상화폐에 주목하는 세계 중앙은행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사실 지금 워낙에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가상화폐에 대한 것이 세계적으로 뜨겁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한 경우인데 은행들이 또 그다음에 이제 각국 정부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러한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전면 금지시킬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실험적으로 화폐에 좀 더 그 편리한
그 사용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뉴스를 아마 주목하면서 여러분도 화폐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계기 자체가 제가 여러분께 그 금융위기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학자들, 석학들 또 경제에 몸담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런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며 또 그다음에 기축통화에 대한 문제라든가 화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더 이러한 그런 그 투기라든가 그런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화폐의 기능,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화폐를 사용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또 거기에서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또 직무에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를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나 상반기 일부 공채들이나 면접에서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이 면접의 내용으로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핵심적인 강의 내용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의 주제는 화폐, 그다음에 한국은행, 그다음에 가상화폐입니다. 정말 가상화폐가 화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더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전에 나온 바에 의하면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어서 지불 기능을 가진 교환 수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아마 화폐와 돈이 생긴 기원에 대해서 그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 그 다니실 때 과정 밟으실 때 아마 이러한 내용들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물물 교환으로 시작을 하다가 경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교환 가치로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화폐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발전을 했다고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화폐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 한번 개념을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상품 교환을 매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화폐하고 똑같은 부분인 것 같고요. 재산 측정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건의 값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재물이나 재산을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화폐는 재물이나 재산을 대신하는 말은 아니라서 우리가 재산이 없을 때는 돈이 없다라는 말은 사용하지만 화폐가 없다라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미세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폐의 정의도 상품 교환 가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적인 수단, 주화 또는 지폐, 은행권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돈과 화폐는 과연 어디서 만드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기능은 지불 기능도 있고 가격의 척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저축 기능, 여러분들 이제 돈으로 화폐로 저축하시죠. 그다음에 교환 수단이 있는데요. 화폐가 되기 위한 기능하기 전제 조건은 화폐로서 물물 교환의 대상이 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물물 교환의 대상으로서 대중적으로 쓰일 만큼 그 수량이 충분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은화라든가 금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에는 금의 가치가 오히려 돈의 가치보다 더 높으면은 그 금화가 시중에 나오지 않는다는 패단이 생기기도 했고요. 또 은혜나 금화의 양이 너무 적거나 그러면 실제 돈하고 바꾸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중앙은행, 화폐를 만드는 중앙은행이 과연 화폐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국은행, 뱅크 오브 코리아에서 간단하게 보통 약어로 나타낼 때 BOK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고요. 대한민국 원화의 발권은행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1950년에 6월 12일 발족이 되었는데요.
한국은행의 최대 그 목표가 그러니까 수립이 된 목표가 설정 이유가 설립 근거가 물가 안정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통화 정책을 아우르는 것이 한국은행의 정책에 기반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화폐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하게 되고요. 이 통화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수립 집행을 하는 곳이 한국은행의 주요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금통위 하는데요. 여기 뭐 한국은행 총재와 그다음에 부총재 및 다른 여타 그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작년 11월 30일 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금리의 그 기간을 깨고 처음으로 금리가 0.25% 올랐는데 그런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이러한 정책을 모두 결정하는 것, 통화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금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및 국고금에 출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래서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권을 하고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각 은행이 대출하게 되거나 어떤 정책 자금을 지원하게 될 때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또 은행과 은행끼리도 거래를 하는 만큼 은행과 은행 사이에 또 갖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긴 할 텐데요. 그래서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급 결제 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송금을 할 때 전산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 이제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돈이 가는 거는 아닌데 이러한 전산상으로 내가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결제했을 때 나중에 지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이제 이런 전체적인 지급 시스템을 만들어서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를 돕거나 개인과 은행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금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 결제 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그 금융기관의 경영 분석 및 검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감위하고 또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조사 연구 및 통계 작성을 합니다. 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전체적인 지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조사 연구를 계속해서 관련된 보고서가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최근에 중요한 그런 경제조사 연구를 하는 것들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자료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경제에 관심을 갖거나 금융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 이제 관심 분야를 검색해 보시면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요.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은행권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든가 금융권에 관심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은행에서 경제조사 연구 통계원들 같은 경우 계약이라든가 계약직으로 해서 한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직원들을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턴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력서들 예전에 보면은 여기서 이 통계 연구원으로 통계를 진행했던 그러한 인턴이라든가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던 이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기재해 놓은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계속 거기 이제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경제에 대한 어떤 조사 연구한다든가 통계를 작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채용 인력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G5라고 하는 일반 공채, 이제 하반기에 작년 공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주로 이러한 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경제를 전공한 친구라든가 아니면 통계 쪽이라든가 아니면 법률 관련해가지고 인력들을 채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관에 하는 업무라든가 전체적인 성격이 이 채용 인원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원을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한국은행이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의 역할, 또 그다음에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역할.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한번 설명을 드려서 이제 올해도 또 설명을 한번 드리긴 하겠지만 은행에 있어서 RM이라고 하는 마케팅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직접 담당하면서 그 거래를 주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 중에서는 당연히 거의 다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직무의 그 RM들이 많지만 금융기관 상대 RM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을 상대하고 또 자산운용사나 보험사들 그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 담당 RM이라고 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FI 그러는데 FI R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직무들도 이제 은행 간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외국환 업무 및 외환 보유액 관리인데요. 이 외환 보유가 사실 금융위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뼈저리게 느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국가의 외환 보유라는 거는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외환 보유를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어났던 그 통화 스와프, 캐나다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무제한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또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연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고 또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외국 중앙은행들과 협력을 하면서 서로 외환 보유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도 하고요. 또 그 세계적인 그 금융기구들, 뭐 IMF라든가 그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협조해서 여러 가지의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지원받기도 하고 해서 그 한국은행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화폐 발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만큼 화폐 발행을 직접적으로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행이 돈을 보관하고 있고 발행하는 기관이고 또 발행된 그 돈을, 원화를 은행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은행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곳은 한국조폐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돈을 찍어내는 곳이 한국조폐공사지만 한국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원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폐공사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만들어진 원화를 한국은행으로 보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은행으로 나눠주게 되는 역할은 한국은행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를 찍어낼 때도요. 올해 통화 정책에 있어서 조절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를 찍어내야 된다라든가 금리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맞춰서 할 때는 모두 그런 것들은 한국은행이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거에 맞추어서 정말 돈만 찍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조폐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조폐공사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현금 아닌 다른 것들도 많이 돈에 대신 교환의 기능을 갖고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테지만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크레딧 카드인 신용카드가 될 수도 있고요. 가끔은 여러분들 이제 백화점에서 상품권 같은 거 구입을 하셔가지고 대신 사용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 상품권처럼 돈의 가치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돈의 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유가증권은 이 조폐공사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권 같은 거 백화점들 신세계라든가 현대라든가 롯데라든가 사용하실 때 곳에서 직접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울 텐데 이것은 모두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주화라든가 그 외에 국가의 국채, 공채 그런 것들도 다 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재미있는 거는 우표라든가 그런 것들도 또 아이디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기술력은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우리가 만든 화폐가 바로 원화로 해서 우리가 또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러한 조폐의 그 기술력을 세계에 수출해서 다른 나라의 그 화폐를 만들기 위한 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폐공사는 수출 기업으로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사실 이건 몰랐을 텐데 제가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사실 저는 예전에 그 종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이제 대학원에서 했었는데 종이 중에서 가장 순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목화솜으로 추출한 그 섬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이 종이의 그 질도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종이라고 하면 나무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목화솜으로 해서 뽑아낸 것이 순도가 가장 높고 가장 질긴 그런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질이, 퀄리티가 가장 높은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현금인 한국 원화의 그 지폐권은 모두 이 목화솜으로 해서 만든 지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질이 높은 그러한 종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폐공사는요, 2013년부터는 골드바를 판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위조하면 안 되는 주민등록증이나 또 그다음에 세계의 다른 국가에 방문하실 때 중요한 여권 위조란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뭐 해외에 나갔을 때 여권 분실하면 그것이 나중에 위조돼 가지고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여권조차도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조폐공사의 주요 사업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요. 인쇄에서 은행권이라든가 수표, 우표, 그 증지 채권, 상품권 뭐 그런 것들, 심지어 기업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상품권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화 및 특수 아빈 사업이라고 해서 주화라든가 기념주화, 심지어는 우리 88 올림픽 때 사용했던 메달, 그다음에 또 평창 올림픽에 앞으로 사용할 메달도 모두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의 기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어떤 기술에 좀 더 맞춰진 그러한 그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행과 함께 화폐에 대한 것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훈장,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뭐 무궁화 훈장이라든가 그런 훈장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훈장도 조폐공사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아이디 카드라든가 운전면허증 같은 것들 조폐공사에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생각보다 아마 조폐공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좀 더 그 풍부하게 만들고 신문 기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금융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릴 것은 테슬라 요건입니다. 아까 제가 코스닥 상장에 대해서 특히 그 새 정부 들어서 또 올해도 강조하는 것이 혁신 모험 자본과 코스닥 시장,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많은 벤처 기업과 신생 기업들이 상장해서 좀 더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뭐 세제라든가 정책 면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럼 테슬라 요건이 뭐냐? 여러분들 테슬라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입니다. 이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은 여러분 테슬라가 그 앨런 머스크가 그 처음에 창업한 그 테슬라 기업이 테슬라 거기 이름 따온 게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낸 우주인이라고 거의 우주인인 만큼 그런 기여도가 크고 신기한 사람이고 현재 문명의 모든 근간이 되는 전기를 만드는 아주 그 어떤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테슬라라는 이름을 갖다 썼다고 하는데요. 전기 발명가인 니콜라이 테슬라에서 따온 이름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낸 그런 전기의 발명왕 아버지는 에디슨이라고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기 시스템은 에디슨이 만든 그 직류는 아니고요. 거기서 한 차원 발전된 교류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만들어낸 과학자가 니콜라이 테슬라고요. 그런 어떤 혁신적이고 세계에 기여하고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일론 머스크가 이름을 따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이 처음에 신생 기업일 때는 적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국의 전체적인 그런 그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원조를 받아서 지금의 현재 테슬라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적인 것들이 마련이 된다면 좀 더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테슬라 요건.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게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장을 해서 자금을 지원을 받는다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클 텐데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으로는 적자이거나 다른 문제들로 해서 상장하기 어려울 때 상장 주관사의 어떤 추천으로 해서 상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 테슬라 요건이고요. 이거와 비슷한 제도로는 그 기술 평가 상장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주로 좀 기술주라든가 IT주에 맞춰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좀 성장성을 갖고 있는 것들 그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테슬라 요건이 2017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요건은 미달되지만 상장 주관사가 추천하는 기업에 한해서 그 상장 기회를 주는 특례 상장 제도라고 나와 있고요. 1917년 도입되었고 일정한 시가총액을 갖추고 성장성을 인정받는다면 적자 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적자 기업이고 상장 주관사의 추천으로 되다 보니까 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제약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된 기업에 투자한 일반 청약자는 6개월간 환매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에 이제 이 코스닥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요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의 용어는 금융소외자입니다. 여러분들 금융소외자라고 하면은 딱 어감으로 느끼시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 금융으로부터 소외되었다.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금융소외자란 말은 좀 더 그 예전에 듣기에 조금 그 좋지 않았던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그런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사실은 좀 듣는 어감으로나 뭔가 범죄를 저지른 듯한 느낌의 그런 어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융으로부터 소외당했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용어를 금융소외자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신용불량자란 말을 잘 쓰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융소외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7등급 이하. 그래서 보통 그 제1이나 제2 금융권에서 대출 같은 것을 받지 못해서 정상적인 좀 금융생활이나 신용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분들을 일컬어 하는 말을 금융소외자라고 합니다. 사실 조금 그 악순환인 것이요. 금융소외자인 경우에 오히려 금융의 지원을 받아서 좀 더 독립된 경제 주체로 성장해야 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용의 그 낮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신용기관들이 이런 금융소외자한테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해서 우리가 보통 그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그런 곳서부터는 대출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금리로 해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물론이고요. 은행보다 조금 높은 금리이지만 그래도 대출을 해주는 높지 않은 그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여타 뭐 캐피탈이라든가 아니면은 보험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약간 그런 뭐 사채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좀 어려운 돈을 뭐 이제 그 1, 2금융권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받는다든가 해서 계속해서 높은 이자를 갚아야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나빠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 소외자들을 좀 더 잘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 포용적 금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가계대출 지원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금융 소외자들이 어느 일정 순간 좀 더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은 국가로부터 또 정부의 어떤 그런 이제 보증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그럼으로써 좀 더 건전한 신용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금융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보면은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좋은 금융의 제도와 지원을 받도록 문을 굉장히 열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서 기회를 부여받아서 그것을 본인의 기회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에 그것을 악용할 시에는 과감하게 엄격하게 징벌을 해서 다시 그것을 악용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를 주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적 틀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없을 때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턱을 자꾸 높여놓는 게 되니까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도 좀 더 그런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또 그런 혜택을 악용했을 때 그만큼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다음에 금융이 투명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자리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의 금융의 이해를 돕는 도서 소개는 독일의 저자 하노백이 지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이게 서점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인데요. 하노백이라고 하는 이 독일 작가는요, 경제학을 전공하고 은행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경제 전문 기자로도 활동을 했고 현재는 경제에 관련된 교수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컨설턴트로서 기업들의 많은 조언을 해주고 또 그다음에 강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부자들의 생각법, 또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의 생각법으로 또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노백이라는 작가가 본인도 경제학을 전공하고 금융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주식 투자로 해서 큰 돈을 잃게 되고 그걸부터 충격을 굉장히 받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경제의 여러 가지 전반에 관련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하면 생각되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부정적인 느낌이신가요? 아니면은 긍정적인 느낌이신가요?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약간 어떠한 경기 과열이라든가 상승이라든가 나쁜 연상을, 나쁜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대체적으로 연상을 하게 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굉장히 성장하는 만큼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갖고 오게 되고 또 활성화되는 경제 전반적으로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경제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노백 작가는 이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이며 어디서 왔으며 왜 온 것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샅샅이 파헤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세계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도대체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통찰력 있게 파헤치고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알아야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거시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해서 우리와는 다소 무관한 일이거나 아니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다만 금융을 전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통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현재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생활과 나의 직업에 또는 내 경제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앞으로를 살아갈 때 있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이 책 한 권으로만으로는 다 알 수 있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그것으로부터 야기되는 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알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경제 생활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그러한 위기와 문제점을 통해서 아마 많은 고민하고 쓴 책이니만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위기나 또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 굉장히 추운데요.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추운 시간에도 앞으로 또 있을 채용이라든가 공채 준비하시라고 마음이 바쁘실 거로 생각합니다. 바쁠수록 좀 더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좀 더 이럴 때일수록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유레카 밴드 석세스풀 커리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밴드가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셔서 경제 기사라든가 여기 제가 소개된 책 같은 거 올려놓고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계속 통해서 저희 올려주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니즈에 맞춰서 좋은 강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no stopping. Told myself to take it slow. Wait and see, well, this will go. Check me now.